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언론에서 좀 재미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KMPF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에 수출을 노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서 찾아보니까 KMPF는 그냥 경전차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비롯해 전 세계 전차는 이제 거의 한 개 기종 정도 있잖아요. 그 MBT라고 부르는 중형 메인 전차.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뭐 이게 경전차, 중형전차, 뭐 이런 더 중형전차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뭐 2차 대전 막바지에는 거의 한두 종류로 통합이 되는 움직임,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식이 이어지면서 그냥 MBT로 거의 대부분 이제 통합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경전차라는 게 종종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경전차 개발 사업이라는 게 드디어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기 좀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KMPF 사업, 그다음에 이 경전차가 다시 이슈가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국제 정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무기 체계만 본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위협 또는 새로운 필요 이런 게 등장했다라고 봐집니다. 1차 세계대전의 탱크 전차가 네. 드디어 나왔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뭐 중형 전차도 있고 경전차들도 있고 구축전차 네.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능에 따른 전차들로 불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다 특화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현대전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또 이게 뭐 경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그렇죠. 돼요. 이런 걸 각 목적에 따라서 개발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또는 각각의 목적을 하나의 전차가 다 이룰 수 있게끔 그 기술 개발이 또 된 거예요. 성능이 나아진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MBT, 네. 메인 배틀 탱크. 네. 그런 전차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전차도 굉장히 비싸졌어요. 엄청나게 비싸졌죠. 엄청나게 비싸죠. 우리 흑표만 해도 네. 엄청나잖아요. 초창기 양산 비용은 거의 100억대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었죠.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국가라도 자기가 정말 보유하고 싶다, 운영하고 싶다라고 해도 너무 비싸니까 운영할 수 없는 네. 나라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또 유럽도 봐요. 유럽도 동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아까 라트비아 얘기를 네. 하셨는데 라트비아 인구가 한 200만 정도로 알고 200만 있거든요. 채 안 돼요. 아하. 188만인가?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 구 정도 인구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몇 개 구 정도? 그러면 네. 경제 규모 상상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메인 배틀 탱크를 한 개 대대를 운영한다? 그것도 부담이에요. 인원도 안 나오겠다. 예, 그렇죠? 우리야 지금 전차 대대가 우리가 49개 전차 대대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그만한 위협이 있고 또 인구 5천만의 국가고 그만큼의 GDP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감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라트비아 한 개 전차 대대도 사실은 버거울 거라고요. 그런 국가들이 동유럽에도 많다. 네. 서유럽에도 물론 그렇죠. 중소국가들이 있다. 하물며 뭐 남미나 이런 데는 또 아까 아프리카 얘기했지만 그렇죠.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산악 지형 같은 데나 메인 배틀 전차가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 있어요. 그렇죠. 사막은 제외하고라도 네. 특히 산악 지형, 네. 거기에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근데 또 전차가 갖는 화력과 기동력이 필요한 무기체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산악전에서. 그렇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요즘의 경전차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네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사업을 좀 주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경전차 수출에 나선다라는 뉴스가 몇 가지 보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스펙 같은 것들이 나오고는 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경전차는 그 드라마 퍼시픽 이런 데 보면 일본 전차가 나오는데 되게 귀여웠거든요. 되게 귀여워서 주먹으로 때는 부서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전차는 전차니까, 네, 다른 중형 전차가 나와서 이제 처리한 장면들이 좀 보였고, 뭐 다른 2차 세계대전 다른 유럽이나 미국의 경전차들 보면 되게 귀여운 전차들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전차들 보면, 아니 요즘은 대전차 미사일도 좋아졌고 드론도 있고 이런데, 이런 조그만 사이즈의 경전차들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나라는 게 한 가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KMPF 사업, 그러니까 한국형 경전차 사업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이 경전차 사업에서 우리가 제안하거나 만들 그 전차들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일단 궁금한데, 태상호 기자님한테 먼저, 미국에서도 경전차라고 부르는데 주로 공수전차잖아요. 예. 이런 게 좀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경전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나요?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경전차 혹은 비슷한 급의 무기 체계를 운용하려고 했고 운영했던 이유가 신속 대응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전개를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항공기로 투입해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수송기에 실어서 바로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라트비아를 갔다 왔어요. 진짜. 네. 네. 대사님을 부럽다. 만나고 왔는데 네. 한인이 몇 명 있습니까? 30명 있대요. 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 단체 관광객이 오면 한인 회장을 갈아치울 수 있겠다. 보통 단체 관광객이 50명 정도 오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의 나라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작고 네. 그리고 제일 높은 산이 300고지뿐이 안 돼요. 아하. 그냥 평지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트비아가 예전에 구소련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발트삼국 중에 하나. 네. 구소련에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의 계획이 그렇게 좋은 계획은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 병력 수도 작고 군대 규모도 작은 데다가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도시랑 발달된 수도랑 뭐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전차가 기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기동로가 딱 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죠. 또 하나는 우러 전쟁 이후로 러시아 무기 체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뚜껑을 딱 따보니까 열어보니까 네. 누군가가 먼저 표적을 지시만 해주면 네. 지금 서방 세계가 가지고 있는 주포 정도의 화력이면은 부술 수 있다.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아하. 먼저 의도맞지만 않으면 된다.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군대가 빠르게 움직여서 침입자 그러니까 뭐 가상 대놓고 적국이 네. 러시아예요. 네. 사실은 지금 라트비아 가보면 버스에 우크라이나 깃발 그 옆에 라트비아 깃발이 같이 걸려 있어요. 공동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주요 관공서에도 다 붙어 있고요. 라트비아 군의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다. 네. 발트삼국.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자신들이 가진 예산과 그리고 병력을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는 무기체계, 지상 무기체계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 경전차 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동로도 제한돼 있고 지금 현재 무기만 가지고도 그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용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우리도 이제 그 경전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경전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박 의원님. 아니요, 저희도 사실 그 수출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군의 소요제기는 안 했어도 네. 방위산업체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설계도 했고 만들었고 또 일부는 수출 시장에 제한도 했죠. 물론 패배했습니다만은 네네. 이 경우는 이제 필리핀 그렇죠. 경우를 네. 얘기를 드는 건데 뭐 하여튼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태 기자님이 라트비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라트비아는 우리로 치면은 한개 보병 여단 수준의 병력과 편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넓게 전략적으로 보면 나토군 체제에서 나토가 뭐 완전히 각 국가별로 이런 임무를 쥐어주고 전략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시나리오나 풀에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각 국가마다 자국에 맞는 그런 임무 비슷한 건 있죠. 큰 틀의 임무는. 라트비아는 뭐냐면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나토의 정규군이 오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 그렇죠. 중무장한 군대가 오기 전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런 버팀목 정도는 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보병 여단의 기동성 있는 아까 태 기자님 말씀대로 기동성이 있는 화력과 기동력을 갖추어야겠다. 근데 원래는 본인들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은 장갑차예요. 그렇죠. 장갑차 사업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병 전투차인데 보병 전투차를 전 세계 보병 전투차 요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 제안에 들어왔어요. 한 5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 기술을 적용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K-21 보병 전투차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안하면서 패키지로 그 보병 전투차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조금은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력 보강도 할 겸 105mm 포탑을 얹은 그런 차량을 같이 제공한다. 그게 바로 뭐야? 경전차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시장에 그런 소요들은 생각해 보면 좀 있어요. 인디아도 있고. 그렇죠. 인도도. 지금 필리핀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미 국가들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전차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메인 배틀 탱크들은 너무 지금 비싸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뭐 미국이야 뭐 자체적으로 지금 10개 업체가 달겨들어서 그중에 3개 업체 네. 이제 거의 정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경전차에 대한 수요도 우리 자체의 수요도 네네.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질문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체의 수요도 분명히 있고 효용 가치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경전차 사업했을 때 우리가 배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군이 운영한 장비 중에 경전차가 없어서 니들이 개발해서 배치한다고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었고 그 주장을 못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경전차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아니면 우리의 임무에 맞는 경전차를 배치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사실 산악 지형에 경전차가 필요한 만한 전장이나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1순위로 꼽는 게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네. 5도고요. 네. 지금 서해 5도에 우리의 흑표는 아니더라도 네네. K1 계열 전차들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 해병 6여단 이하의 전차대대도 있고 그리고 연평 부대의 전차 중대가 네네. 있어요. 한 개 전차대대와 한 개 전차 중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런 도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싼 전차 대대와 전차 중대가 운용되는 것은 낭비고 네. 어느 정도의 기동력을 갖고 어느 정도의 방어력만 갖고 있는 105mm 포탑을 갖고 있는 빠르게 기동하는 그런 장갑 차량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서 지역, 그렇죠. 백령도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K808 같은 차륜형 보병 수송차죠. 네. 이 차량도 사실은 이 차량의 계열 버전을 만들면 좋은데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전차 수준의 기갑 차량들이 같이 들어가면 네. 보병 여단이 운영하기에는 엄청난 화력을 제공해요. 직사 화력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보병 여단에 다 필요합니다. 이거의 사례는 미국은 좀 더 다른 예지만 32개의 여단 중에서 11개 여단이 중기갑 전투 여단이에요. 네. 그 나머지는 뭐 보병 여단이든 공수 여단이든 그런 여단들이잖아요. 그 여단들한테 지금 필요해서 이것이 미국에 대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보병 여단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어디입니까?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동부전선에 있는 보병여단한테는 정말로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가 개발 중인 이 경전차가 장비들을 탑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무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장비면 어떤 장비들, 경전차만의 어떤 특징적인 장비들이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반응 장갑을 비롯한 방어력에 있어서는 뭐 그게 메인 배틀 탱크보다는 못하지만 네. 일정 수준 이상일 거다. 지금 K21만 보더라도 전면 방어력은 적성국의 30mm 이상의 포를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적성국의 정말 3세대급의 전차가 전차포로 이제 사격을 했을 때 명중됐을 때는 그걸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측면에는 14.5mm는 충분히 방어를 해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갖추고 있다. 거기에다가 방어력이죠. 레벨 그렇죠. 뭐 4급 이상의 방어력.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레벨 2 이상만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런 걸 갖추고 그다음에 뭐 공격력이야 앞서 이야기한 대로 105mm 포탑을 탑재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05mm 전차포를 비롯한 105mm 그렇죠. 탄을 풍산해서 계속 다종의 탄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공격력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상호 기자한테 좀 질문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전차를 도입하게 되면 뭐 전장에 여러 번 나가봤잖아요. 우리 경전차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승무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비들을 갖추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군대가 실전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가르게 해주는 거예요. 탑승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죠. 그 군대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뭐 무인포탑, 무인포탑. RCWS 같은 네.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방탄판 같은 게 있을 방탄 거예요. 패널. 네. 예. 근데 우리 군은 과연 그게 잘 돼 있는지 맨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실전적이 돼야 되고 실전 대비해야 된다. 예. 네. 오늘 싸워도 오늘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전을 지향한다. 라고 하는데 기갑 쪽에서는 실전적인 모습이
물론 훈련이나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들은 뭐 전쟁이 나면은 바로 무차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도 다 준비하고 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아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장비랑 이런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네, 그런데 아직 실전적인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RCWS랑 네. 뭐 방탄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수출하는 한국의 기갑 장비들은 대부분 능동 방어 장비를 장착해서 장착하죠. 보내라라는 요구를 듣습니다. 그런데 K2, K9 자주포들은 대부분 헐벗어 있어요. 능동 방어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천 기술 다 이미 성공했고 전쟁 나면 다 붙일 거야. 근데 심지어 장관님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 전쟁이 나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라. 근데 전쟁이 나면 언제 갖다 붙일 겁니까? 전쟁이라는 게 또 갑자기 찾아올 테니까. 그렇죠. 주한미군의 그 구호, 네. 파이트 나이. 와. 네, 그것이 우리는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런 것도 많고 뭐 우리는 개발했다고 하지만은 부착 안 되는 건 맞는데 결국 그래서 수출용은 아이언 피스트를 붙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하나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안 붙이는 이유 중에 바로 방위산업 수출하고 조금 별개로 얘기해야 돼요. 방사는 그 도입국이 신뢰를 갖는 그런 것들을 수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개발하고 기술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신뢰를 갖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이언 피스트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한화 측에서도 협동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네. 개발 완료됐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쉽사리 거기에 장착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차차 발전하겠죠. 중요한 건 태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그것들을 계속 민간에서 비판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제안하고 제한 목소리가 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전차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 역시 관련 뉴스나 소식이 전해지면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